다음 페이지 큰 4번. 형법학과 형사정책학의 관계인데 이거 덜어 출제가 되죠. 최근 들어서도 또 출제되기도 했고요. 일단 형법학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고 범죄의 내용이 무엇이고 형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규범적인 측면이 강조가 돼서 형법하면 규범학입니다. 여기 아까 요거 적어놨으니까 여기다 적으면 되겠네요. 요게 이제 형사정책학이라면 사실학과 규범학이 이제 포함되는 개념이 되겠죠. 형법학은 규범적인 요소를 다루기 때문에 규범학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차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호 의존성, 제한성이 있는데 의존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서로 간에 일정한 의존 관계가 존재한다. 그래서 형법과 형사정책. 형법이라고 하는 건 범죄를 저지른 거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여기 법에 규정된 이 범위까지만 처벌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인권이라든지 이런 제한, 그죠? 가장 뼈대가 되는 거예요. 형사정책이라는 건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거니까 이걸 해석하기 위한 형법은 기준의 역할을 합니다. 그죠? 형법을 기준으로 어떻게 앞으로 펼쳐나갈 것인가를 탐구를 형사정책 입장에서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형사정책에서 수많은 그죠? 사례 같은 걸 연구를 하다 보면 앞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 그럼 형법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언젠간 개정이 되겠죠. 그래서 개정 방향을 형사정책이 앞서가는 거죠. 선도한다. 수많은 형사정책적 연구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형법이 개정되는 이렇게 해서 서로 이걸 상호 의존성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호 제한성은 아무리 형법적인 측면과 형사정책적인 측면이 강조가 되더라도 일정한 테두리를 넘어설 수는 없다. 이건 이제 상호 제한성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옆에다 밑에 적어보면 형사정책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형법에는 책임주의라는 게 있어요. 책임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잘못을 저지른 책임의 범위 내에서만 처벌을 받는다. 그래서 형사정책적 입장에서는 그 책임을 넘어서는 조금 더 많은 제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형법상 책임주의는 우리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다루고 있는 대원칙이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형법상 책임주의라는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책임주의에 따른 제한이 있다. 그죠? 그걸 넘어서는 형벌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반대로 형법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위해서 응보적 형벌관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이런 잘못을 저지르기 때문에 엄중하게 처벌해야 돼. 이게 강조가 될 수가 있어요. 물론 규정의 테두리 내에서이긴 하지만 강조가 되더라도 형사정책은 뭐죠? 앞으로 향후 범죄를 예방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펼치는 거라서 범죄 예방의 필요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형법을 운영해야 된다. 이거를 제시하는 거죠. 이 범죄 예방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이거의 제한 범위 내에서 형벌을 부과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무조건 엄중하게 처벌해야 돼.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형사정책적 입장에서는 범죄 예방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형사정책적 기본 입장이 형법에 반영이 돼서 범죄 예방을 위해서만 형벌을 부과해야 된다. 이런 관념. 이거 서로 상호 제한 관계가 되겠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5번으로 내려가서 형사정책의 한계로 가겠습니다. 형사정책의 한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형사정책은 범죄 예방을 위해서 수많은 그죠? 내용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시행을 하는데 법 제도를 운영을 하고 그렇다면 범죄가 없어지거나 줄어들어야 되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사회가 많이 발전하고 영역이 많이 확대되고 없던 내용이 생기고 예를 들면 컴퓨터 없던 시절에서 있던 시절, 자동차가 없던 시절에서 있던 시절, 신용카드가 없던 시절에서 있던 시절 이런 게 많이 생기면서 수많은 범죄가 더 양산이 되는 사회에는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형사정책을 아무리 펼치더라도 다 막을 수 없다라는 일정한 한계. 이거는 이제 딱 핵심을 이야기하자면 특정 지역에서 모든 사회에서는 일정한 비율의 범죄는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현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학자들이 몇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시험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잘 챙겨야 돼요. 오른쪽에 대표적인 학자 둘을 제가 적어놨죠. 페리의 범죄 포화의 법칙과 디르갱의 범죄 정상설입니다. 네,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페리의 범죄 포화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일정한 특정 사회에서는 일정 비율의 범죄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게 페리의 범죄 포화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상한과 하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일정한 비율의 범죄는 존재한다. 이런 개념이고요. 결국은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형사 정책을 운영을 하더라도 일정한 비율의 범죄는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한계점을 제시한 페리의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디르갱의 범죄 정상설은 여기도 기본적으로 일정한 사회에서는 일정한 범죄가 발생을 하는데 그 원인에 대한 어떤 규명이 약간 특이합니다. 범죄 정상설이라고 부르는데 이 범죄는 어떤 비정상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라 일정한 사회에서 일정한 범죄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범죄라고 하는 건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제 디르갱입니다. 그리고 디르갱은 범죄는 오히려 범죄를 막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투입이 돼서 기관이 투입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범죄가 오히려 사회 진일보를 위해서 유익한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이제 디르갱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제 해석을 한 내용이 되겠죠. 자, 여기서 좀 여러분 새겨야 될 의미가 있는 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둘째 줄에 보면 즉 그는 옆에 집단적 비승인이 존재하는 한 범죄는 모든 사회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병리적인 게 아니라 정상적이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병리적인 원인으로 범죄가 발생하지라고 해석을 했지만 디르갱은 그게 병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정상적인 현상이야. 그래서 범죄 정상설이라고 표현합니다. 집단적 비승인이 존재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 나라에서 법이나 제도를 만들어서 하나의 집단을 그죠? 다수의 집단이 선택해서 법제도를 운영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러이러한 거는 범죄다라고 규정을 두겠죠. 그게 바로 집단적 비승인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